네, 안녕하십니까. 2주차 2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교시에는 MBTI 간편 검사와 애니어그램을 간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간편 검사는 우리가 신뢰도로 따지게 보면 한 50% 정도 맞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하신 다음에 더 정밀한 검사를 원한다 그러면은 뭐 MBTI는 학생 생활 상담소에 가면은 MBTI를 검사할 수가 있고, 뭐 다중지능은 일단은 그, 그 검사지로 그냥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9점 척도로 된 게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한번 해보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자, 오늘은 이제 적성과 다중지능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의 목표는 적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적성의 11가지 적성의 의미도 이해하며 재능과 다중지능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성과 재능은 다중지능은 전부 어떤 재능에 관련된 그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적성을 한번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적인 능력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잠재적인 능력에 대한 어떤 예측적인 가능성이며 잘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적성 검사를 해서 뭐 어느 분야에 잘할 거라고 나오면 실제로 그쪽 분야에 잘할 수 있는 이런 그 예측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과 다른 소질을 발견하고 개발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적성은 타고난 적성이 있어도 이거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빛나지 않겠죠. 그래서 타고난 적성을 익히고 훈련시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도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자신에 맞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선택한 직업에서 어떤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좀 이따 제가 어디에서 이 검사를 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언어력은 이거는 전 워크넷에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로 나온 건데요. 자, 언어력 여기 보면 이제는 100을 기준으로 굵은 선을 기준으로 해서 100 위에 100 아래, 표준 편차 10입니다. 한 단계. 그래서 사실 90에서 100 사이는 뭐 그렇게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고, 110 넘어가면 한 단계 차이, 120 두 단계 차이, 이렇게 해서 지금 평균 이하로 나오는 것은 이제 수리 능력이 좀 떨어지고 공간 지각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기계 능력 떨어지고 사고 유창력 떨어진다. 내가 이 적성이 4개 떨어진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개의치 않아야 됩니다. 특성 목적 적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사물 지각력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사물의 어떤 변화 추이를 잘 살피는 이쪽 분야에 내가 능력을 발휘하면 됩니다. 상황 판단 능력도 좋고 집중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요 상황 판단 능력과 집중력이 바로 사물 지각력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주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상은 120점 이상, 당신의 능력은 상위 10% 이내고, 상은 112에서 119점, 상위 11에서 20%, 중상 100에서 111점, 당신의 능력이 상위 21에서 50% 사이, 중하 88에서 99, 하위 21에서 49, 하 81에서 87점, 하위 11%에서 20% 사이, 치하 80점 이하는 하위 10% 이내다. 이렇게 그 표에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11가지 적성 언어력을 살펴봅니다. 언어력은 그 어휘력과 문장 독해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비슷한 말, 뭐 또 다른 말, 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어휘력과 문장 독해를 측정하는 건데, 일상생활에서의
단어의 의미와 문장들의 내용을 바르게 파악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언어력이 좀 높은 사람들은 적합한 직업으로는 인터넷 관련 전문가, 전자 및 통신공학기술자, 손해사정인, 일반관리자 등이 적합하고, 이 수리력은 그 계산력과 자료 해석력을 측정하고 어떤 수리적 문제를 풀고 이 통계적 자료들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는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기계공학기술자나 물리화학, 생물 전문가, 초등학교 교사, 공인 회계사 등이 적합하고, 이 추리력은 수열 추리, 도형 추리력을 측정하고 이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서로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추론해내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든지 그 시스템 엔지니어, 세무사, 수학자, 통계학자 등이 이제는 적합한 직업으로 나오고, 또 공간 지각력은 그 지도 보고 위치 찾기, 또 조각 맞추기, 그림 맞추는 능력을 측정하고, 어떤 공간 속에서 위치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화가미, 만화가, 사진가, 촬영 기사 등 공간 지각력에 해당이 되고, 사물 지각력은 그 아까 굉장히 높았죠. 지각 속도를 측정, 서로 다른 사물들 간의 유사한 점이나 차이점을 정확하게 제약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음식 제조업 관련 직업, 유치원 교사, 건축 관련 직업 등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 상황 판단력, 이 상황 판단력은 상황 판단 능력을 측정, 문제의 갈등 사항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판단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속기사, 운전 관련 직업, 직업 상담원 등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 판단 능력을 한번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나는 어렵게 취업을 한 회사에서 한 달 후에 첫 월급 타면 나의 그 여자친구와 1년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 하는 연극을 보러 가기로 했다. 그래서 예매까지 다 해놨다. 오늘이 바로 월급날. 떨리는 마음으로 6시 끝나고 딱 나가려고 하는 순간 팀장이, 자, 오늘은 회사에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팀 전원 다 야근을 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하였다. 이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예, 잘 상황 판단이 안 되죠? 에이, 그냥 간다! 까짓 거. 신입사원이 팀장한테 찍히면은 별로 안 좋죠. 야근을 해야 되는데 나간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아니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근무한다. 이건 여자친구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분명히 회사에서 원하는 정답은 있어요. 자, 한번 보면 1. 그냥 간다. 연극 보러 간다. 2. 남아서 그냥 야근한다. 3. 옆집 다른 부서 친구에게, 동기에게 표를 판다. 4. 내 친구 보고 대신가를 한다. 예,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자, 5.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회사 근처에 불러서 맛있는 저녁을 사주면서 사준 다음에 회사에 들어와서 근무한다. 6. 연극 보고 와서 근무한다. 예, 어떤 답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예, 5번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자, 5번이 연극 대신에 맛있는 저녁을 사주고 사항을 얘기한 다음에 다시 회사에 들어와서 근무한다. 좀 아쉽지만은 그 대답이 가장 좋은 대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상황 판단 능력 또 하나의 예를 간단하게 좀 들어보면, 자, 여러분 모두는 저 신부, 결혼 신랑 신부 중에서 신부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오늘은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부 입장을 해서 주례 선생 앞에 섰어요. 자, 주례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은 검은 머리 파프리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걸 신랄하게 물었다. 당신은 옆에 있는 AA를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이해서 검은 머리가 파뿌리 살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신랑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주례 선생님 당황해서 다시 한번 물었는데 그래도 대답이 없었다. 신부인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자, 신부인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 정말 황당하죠? 1. 신랑의 옆구리를 쿡 찌른다. 2. 내가 신랑인 척 대답한다. 네, 사랑하겠습니다. 조금 어설픈데, 그 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는 신랑이 따귀를 올려 붙인다. 굉장히 과격해요. 네 번째, 부케를 집어 던지고 뛰쳐나간다. 그 밖에 예를 더 있는데, 이 네 개 중에서 우리가 고르면 어떤 센스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신랑한테 대답한다. 그런 업무는 이렇게 하고 신랑이 옆구리를 콕 찌른다든지 영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서비스직으로 지원을 했는데 신랑이 따귀를 올려 붙인다든지 뭐 부케를 집어넣고 뛰쳐나간다라고 답변했을 때는 그 직무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근데 저도 그 공항 근처, 제가 공항동이 이제 집이었는데 거기 공항 성당 근처에서 이제는 결혼식을 하고 공항이 가까운 줄 알고 비행기 타러 걸어갔어요. 근데 걸어갔는데 와이프가 신발도 불편하고 옷도 불편하고 뭐 이런 옷을 입고 걸어가는데 이게 의외로 먼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부케를 그냥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그때 성격을 좀 알아봤어야 되는데, 예, 아무튼 이런 것이 이제 바로 그 사람의 성격을 통해서 어떤 지원한 직무로 파악하는 그런 것도 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 능력, 기계 능력은 기계 적성을 측정, 기계 작동 원리나 사물의 운동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인데요. 산업공학기술자, 정비사, 기계공학기술자 등. 집중력은 측정 작업을 방해하는 환경에서도 정신을 한 곳으로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우, 아나운서, 광고, 조사, 컨설팅 전문가, 대인 서비스 관련 직업 등에 적합하다. 자, 색채 지각력. 색채 지각력은 색 구별, 색 혼합을 측정한다든지 서로 다른 색들을 정확히 구분하고 서로 다른 색의 혼합 결과를 판단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음악 관련 직업, 영양사, 디자이너, 미용 관련 직업이 포함되고, 자, 사고 유착력은 어떤 용도 찾기, 상상하기를 측정,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죠. 뭐 소방관 기자 및 작가, 건축 설계 기술자, 뭐 경찰관 직업군인, 번역 전문가 등. 협응 능력은 기호 속의 측정, 손과 눈의 협응 속의 세밀한 작업을 빠른 시간 내에 정확히 해내는 능력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용 적성 검사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이 협응 능력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하십시오 했는데도 계속 써요. 그럼 뭐가 좋게 나와요? 협응 능력이 뛰어나게 나옵니다. 뭐 협응 능력 좋게 나오면 뭐 할 겁니까? 뭐 레크레이션 지도사, 영업사원, 미용관원 직업, 체육 지도사 및 무용가. 자기의 적성이 아닌데 적성이 좋게 나오면 그거는 검사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만하십시오 할 때 딱 그만두는 거죠. 자, 한번 우리가 그 활용 가능한 심리 검사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크넷인데요. 이 워크넷으로 들어가면은 요 직업 지도로 보시면 이 심리검사 소개가 있죠. 그래서 이 고용노동부 직업 심리검사 이용을 안내문을 쭉 있으면 지금 총 20여 중의 심리검사를 개발해서 무료로 서비스를 하게 해드리고 있고, 그 워크넷 회원 가입 후에 즉시 가능하며 검사 결과는 검사 직후에
이 검사 결과 비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필 검사는 또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청소년 심리 검사에 있고 성인 심리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인 심리 검사로 바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12중의 심리 검사를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흥미검사, 간편 흥미검사 해봤죠? 그래서 그거는 신뢰도가 한 50%라고 하면 여기 있는 직업 선호도 검사 S형을 누르면 요거는 자세하게 아주 신뢰도가 97% 이상 99% 정도 되는 이런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육각형이 그려져 나오고 내가 어디에 적합한지 흥미가 있는지 나오니까 요거 S형 검사를 해보시고, 또 이 직업선호도 검사 L형, S형하고 L형의 차이는 S형은 단순히 흥미 6가지만 나오고 L형은 흥미하고 또 성격 5요인이 나옵니다. 5가지 성격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과거에 쭉 생활해 왔던 생활사가 나옵니다. 생활사 L형 생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구직 준비도 같은 거는 나중에 실직됐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구직 준비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고, 창업 적성 검사 한번 여러분들이 창업을 원하면 내가 적성에 잘 맞는지 한번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흥미와 직업 가치관 검사를 했죠. 요 직업 가치관 검사를 직접 하면은 시간이 짧으니까 한번 검사를 하셔가지고 내가 희망하는 직업과 가치관이 잘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영업 직무 기본 역량 검사도 있고 IT 직무 기본 역량 검사. 내가 IT 직무 영업 직무라고 하면은 기본 역량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중고령자 직업 선호도 검사, 대학생 진로 준비도 검사, 1학년 학생들은 요거 또는 지금 준비도 검사 한번 해보고, 이주민 취업 준비도 검사, 중장년 직업 역량 검사, 요겁니다.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가 오늘 제가 11가지 적성을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좀 개정인데 옛날에 90분 했습니다. 성인용 직업 검사를 검사 실시 눌러서 하시고 저장을 하면 11가지 적성 중에서 내가 어느 적성에 높은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리검사뿐만 아니고 이 직업지도 이 워크넷은 이와같이 직업정보도 찾을 수가 있고 또 한국 직업전망도 볼 수 있고 한국 직업사전, 직업동영상 각종 요것도 다 볼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내가 전공을 하고 있는 학과 쪽에 어떤 직업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경우는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진로 확장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 심리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검사를 일단 안 했으니까 11가지 적성 요인을 살펴보고 자신이 높을 것 같은 요인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가지 적성 요인을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아예 요걸로 화면에다 놓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가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이제 실제로 한번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워크넷에 들어가셔 갖고 성인 직업적성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심리검사 우리가 하면서 과제로 돼 있으니까 직업 선호도 검사 S형 L형으로 하시고, 그리고 직업 가치형 검사, 그리고 직업 성인용 적성 검사, 이거는 여기서 하셔가지고 그 나중에 과제로 제출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그 과제인데요. 한번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가족과 친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 본인이 이제 나를 분석을 했지만 객관적으로 거기에 안 나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친구들이 내가 뭘 잘할 것 같으니, 내가 뭘 잘하니 하고 물어보면은 얘기를 해줄 때 쓰고, 한번 잘하는 거 요약해서 느낀 점을 한번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다음은 이제 다중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재능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재능은 자신의 소질을 훈련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 활동 가운데 자신이 몰입했던 일, 이런 그 사건에서 수행한 활동, 또 역할 등을 분석해 가다 보면 자신이 알고 싶은 재능이나 소질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일장에서 This is me, 나는 누구인가를 할 때 과거에 성취 경험 같은 거,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고 하고 싶었던 거를 해서 성과를 얻었던 이런 성취 경험을 통해서 그거를 분석하다 보면은 자기의 재능이나 소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뭐 글도 못 쓰고 친구도 못 사귀었고 잘하는 것은 오로지 수학 하나뿐이었다고 하죠. 결국에는 이 수학을 잘해서 이런 상대성 원리를 증명해내서 천재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조앤 롤링 여러분 아실 겁니다. 참 해리포터 시리즈를 써서 참 엄청난 그 반응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비서로 일하다 쫓겨났지만 해리포터 시리즈를 써갖고 역사상 엄청난 많은 책을 팔리고, 또 영국인들이 이런 셰익스피어 이래로 가장 자랑스러운 작가가 될 정도로 인기가 좀 높았죠. 자, 그럼 다중지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 다중지능 이론은 그 하워드 가드너에 의해서 창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어떤 지능검사 그 한쪽 뇌만 활용했던 거를 이제 양쪽 뇌의 어떤 지능을 다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능검사는 어떤 논리 수학적 지능에 거의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쪽을 집중해서 검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가드너는 이런 음악, 언어, 뭐 논리 수학, 공간, 신체 운동, 대인관계, 자기이해, 자연 탐구 등 이런 독립된 지능이 있고, 이들은 마치 과자 조각들처럼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뭐 요리 잘하는 것도 하나의 지능이 될 수 있고, 뭐 영성도 지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각, 냄새 맡는 거, 뭐 맛보는 거, 이런 것도 전부 지능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 8가지를 검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중지능 이론은 인간의 지능을 측정할 때는 이 좌뇌와 우뇌의 전반적인 기능을 함께 측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만든 건데요. 이 가드너는 어떤 인간의 지능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하나의 재능, 기능 또는 적성만으로 측정할 것이 아니라 좌뇌와 우뇌의 역할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다중지능 검사를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 8가지를 들어보면 언어적 지능입니다. 자, 이는 단어의 소리, 리듬, 의미에 대한 감수성이나 언어의 다른 기능에 대한 민감성 등과 관련된 능력이죠. 뭐 예를 들면은 시인이 최대한 글을 쓸 때 활용하고 있는 능력을 말하고요. 언어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토론 학습 시간에 두각을 나타낸다는 것이요. 유머나 말리기 게임, 낱말 맞추기 등을 잘하죠. 이와 같이 토론 수업이라든지 어떤 집단 상담 했을 때 이 언어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둘째, 음악적 지능이죠. 이는 가락, 리듬, 소리 등 그 음악적 상징 체계에 민감하고 이러한 상징들을 창조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죠. 이 음악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어떤 음악의 형태를 잘 감지하고 음악적 유형을 잘 구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음악 형태로 변형시키기도 하죠. 또 예를 들어서 발자국 소리만으로도 누가 오고 있는지 알아내는 사람은 음악적 지능이 높다고 하겠다는 것이죠. 굉장히 청력이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경우는 저도 이 오케스트라에 저희 딸이 이제는 그 첼로를 하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티켓을 주면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비전무가 입장에서는 뭐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틀렸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휘자는 다 골라내더라고요. 너 뭐 잘못했고 뭐 잘못했고 이런 50여 명이 그 하는데 다 골라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청력이 아닐까 싶어요. 자, 세 번째는 논리 수학 지능입니다. 자, 이는 논리력과 수리력 그리고 과학적인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 논리 수학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런 논리적 과정에 대한 문제들을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숫자에 강하고 차량 번호나 전화번호 등도 남들에 비해 잘 기억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직장 동료 한 분은 학교 직원의 차량 번호를 다 외운대요. 그걸 어떻게 외우냐, 전화번호하고. 저는 제 차량도 잘 맨날 헷갈리는데 27만가 반가 근데 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이루는 사람 논리 수학 지능이 높은 거죠. 자, 공간적 지능. 이는 시각적이거나 공간적인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이런 공간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어떤 밤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잘 찾아내며 처음 방문한 곳도 다시 찾아가는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잘 찾아간다는 것이죠. 뭐 길눈이 밝다고도 하죠. 또한 시공간적 아이디어들을 어떤 도표, 지도, 그림 등으로 잘 나타내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디자인, 그림 그리기, 만들기 등을 좋아합니다. 자, 다섯째, 신체 운동적 지능인데요. 이는 어떤 신체 일부 또는 전체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하죠. 신체 운동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이런 생각이나 느낌을 어떤 글이나 그림보다는 몸 동작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뭐 악어를 몸동작으로 해봐라든지 이렇게 짐승들을 막 몸동작 하는 사람들 대단하죠. 예를 들어 뭐 가수들이 노래하면서 율동하는 거, 손재주가 있는 거, 운전을 빨리 배우는 거, 나무를 잘 타고 오르는 것처럼 이런 몸의 균형 감각과 촉각이 잘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섯째, 대인관계 지능이죠. 이는 다른 사람의 마음, 감정, 느낌을 잘 이해하고 이런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이런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사람은 친구들이 많고 많이 사귀고 교우관계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자기이해 지능입니다. 이는 자신을 정확히 판단하여 인생을 효과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이죠. 자기의 지능이 높은 사람이 자기 존중감이라든지 자기 향상이라든지 자기가 처한 문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자, 여덟째는 자연탐구 지능이죠. 이는 자연현상에 대한 유형을 규정하고 분류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 자연 탐구 지능이 높은 사람은 어떤 영화에 나오는 타잔처럼 이런 자연 친화적이고 동물이나 식물 채집을 좋아하며 이를 구별하는 능력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드너는 이러한 지능을 재능이라 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영성이라든지 어떤 도덕적 감수성, 성적 관심, 유머, 직관, 창의성, 요리 능력, 후각 능력, 타 지능을 종합하는 이런 능력 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8가지 지능 중에서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비교적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능은 무엇일까요? 8가지 지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이 대인관계 지능하고 또 하나는 자기의 지능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지능하고 자기의 지능이 낮으면 이게 꼭 성공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질이 아니니까 이걸 좀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대인관계 지능은 정말 A, B, C, D, E, F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성격 특성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상대를 해줌으로써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이렇게 안고 갈 수 있는 융통성과 포용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자기의 지능은 어떤 자신의 건강, 또 어떤 자신의 진로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하나 정립해 나가는 거, 자기관리 지능에 해당되죠. 예를 들어 건강관리 못하면 안 되겠죠. 저는 겨울에 갑자기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몸무게가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올해 1월부터 밥을 반으로 소식하고 그리고 장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 10,000보 이상을 계속 걸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배도 들어가고 몸무게도 빠지고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획을 잡아 실천하는 능력, 이게 이제 자기의 지능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세 번째 높은 지능을 자기관리 지능하고 대인관계 지능이 높다고 가정할 거는 세 번째 높은 지능을 고려를 해볼 때 요 세 번째 높은 기능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공간 지각 능력이 높다. 인테리어 그리고 대인관계와 자기의 지능이 굉장히 높아. 내가 미래에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 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왜? 대인관계 지능이 높고 자기의 지능이 높기 때문에 인테리어 회사를 차려도 아주 잘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8가지 지능을 다시 한번 공간 지능, 적합직업으로는 공간 지능은 사물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죠. 디자이너, 조각가, 항해사, 화가, 건축가, 사진사, 설계사, 파일럿, 애니메이터, 인테리어 디자이너. 관련 인물들 보면은 안토니 가우디, 피카소, 월드 디즈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간 지각 능력이 높다는 거고, 신체 운동 지능, 몸으로 느낌을 표현하며 효과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동작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이제 무용가, 배우, 뮤지컬 배우, 경찰, 군인, 경호원, 카레이서, 운동선수, 파일럿 같은 분들, 박찬호, 베이브 루스, 나폴레옹, 찰리 채플린 이런 사람들. 대인관계 지능, 타인의 감정을 잘 알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능력, 외교관, 방송 PD, 사회학자, 정치가, 카운셀러, 교사, 개그맨, 선교사, 교육사업가에 적합하고 처칠, 간디 이런 사람들. 자기의 지능,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알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적합한 직업은 심리학자, 작가, 발명가, 신학자, 철학가, 성직자, 또 작곡가, 기업가, 예술가 이런 분야. 관련 인물, 대표적인 인물은 성철 스님, 프로이드, 울프, 프로이드 유명한 심리학자도. 그다음에 자연 탐구 지능은
자연 현상을 탐구하고 환경에 적응한 능력, 뭐 수의사, 유전공학자, 생물학자, 농화학자, 뭐 한의사, 원예가, 환경운동가로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로는 세박사, 윤무, 허준, 파블로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언어지능, 말이나 글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능력, 작가, 아나운서, 변호사, 방송인, 정치인. 자, 우리가 유재석이라든지 시인, 엘리엇, 셰익스피어, 뭐 줄리어스 시저 같은 사람들. 자, 음악지능, 음악을 이해하고 악기를 잘 연주할 수 있는 능력. 자, 음악가, 음악평론가, 음향기술자, 음악교사, 뭐 공연 연출가. 정명은, 조수미, 서태지, 모차르트,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관련 인물을 보고. 자, 논리 수학적 지능, 뭐 수리적으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고 추론을 잘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어떤 기술자, 수학자, 물리학자, 과학자, 은행은 뭐 공인회계사 등이고, 관련 인물들은 뭐 아인슈타인, 스티븐 호킹, 빌 게이츠, 뭐 맥클린톡 이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관련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지능을 한번 살펴서 그 강점을 가지고 두 개는 가장 높은 두 개가 본인의 강점이라고 보고, 또 하위 두 개를 본인의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한 그 강점으로 어떤 발휘했던 경험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알바했을 때나 아니면 뭐 학교 프로젝트 했을 때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이런 알바를 했을 때 이런 걸 잘했었지. 그 잘한 이유는 내가 이런 강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이야기할 때는 자기 강점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경험 사례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주 좋다는 것이죠. 네, 음악가 스티브 원더, 음악적 지능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눈먼 소년이 있었다. 친구들도 함께 어울려주지 않았으므로 소년은 늘 외롭고 쉼이 없이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있었다. 수업 중 교실에 쥐가 한 마리 나타났는데 어디로 숨어들었는지 도저히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이때 선생님이 눈먼 소년에게 그만의 특별한 청력을 사용하여 쥐가 어디에 있는지 맞춰보라고 했다. 눈먼 아이는 귀를 기울였고 쥐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냈다. 쥐 소리는 교실 구석의 벽장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쥐는 쉽게 잡혔다. 수업 후 선생님은 눈먼 아이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넌 우리 반에 어떤 친구도 갖지 못한 능력이 있어. 내겐 특별한 기가 있잖니? 그 말은 소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소녀는 음악을 좋아했고 이제 맹인이라는 사실도 방해거리가 될 수 없었다. 탁월한 청력이 있었던 그 소년은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라는 곡을 세계적으로 히트시킨 스티비 원더다 라는 거죠. 이런 음악적 지능을 갖고 자기 음악적 지능을 살리는 이런 이야기. 또 이 박찬호 선수는 그 18년 동안 투수도 활동을 했지만 메이저리그 통산 세계의 홈런을 보유한 투수이기도 하죠. 이와 같이 이렇게 투수이면서도 공도 잘 치는 타자가 되는 또 다른 운동 선수 잘하고 또 다른 운동 잘하고 이렇게 한 가지 운동을 통해 다른 운동을 다 잘하는 이런 사람들도 이제 신체 운동적 지능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워크시트가 있습니다. 활동지에 보시면 그 학습정보 자료 공유에 찾아서 지금 한번 그 다중지능 검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A, B 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문항을 읽고 다른 사람보다 어휘력이 풍부한 편이다.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다면 1점, 별로 그렇다면 2점, 보통이나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이게 번호를 쓰신 다음에 요 번호를 더해서 합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는 그 4개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한 4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활동지를 출력 안 하신 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계를 다 적었으면은 요 A, B, C, D, E, F, G, H의 각 문항 점수의 합계를 일단은 그 가로 안에 적고 각 다중진의 점수 합계를 오크시트 4대3에 옮겨 적습니다. 여기에 이제 옮겨 적습니다. 점수 A 점수가 몇 점, B가 몇 점, 서로 35점이 만점이 되겠죠. 논리수당 몇 점, 몇 점 이렇게 점수를 적고 그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리고 순위를 한번 적어 보세요. 그래프를 그리고 이렇게 점을 찍으시면 가운데 점을 찍으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자, 한번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순위를 매기시고 그 밑에 이제는 책에 보면은 활동지를 보면은 관련 직업이 있습니다. 관련 직업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장점의 강점을 한번 쓰고 그 강점으로 인해서 발휘했던 경험이 있는지도 생각해 보고 한번 느낀 점을 간단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어느 그 지능이 높게 나왔습니까? 대인관계 지능하고 자기의 지능이 좀 낮게 나온 학생은 이번 기회에 한번 높여주시기 바라고, 또 본인이 강점으로 나온 그런 지능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일을 도전을 해서 어떤 좋은 경험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자기 분석을 다 했어요. 자기 분석을 다 했는데, 그거를 한번 종합을 한번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과제로 한번 책에다 다 작성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흥미 검사를 했죠. 그래서 그 직업 선호도 검사, 워크넷에 있는 직업 선호도 검사, 그 L형을 검사를 하시고, 그 중에서 이 6가지 유형의 점수를 한번 넣고, 자기 흥미형 코드를 쓴 다음에 어떤 유형인지 잠깐 집어넣고, 자, 성격은 그 우리가 MBTI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그 직업 선호도 검사 L형에 나오는 성격 5유형 갖고 하든지 해서 그걸 잠깐 요약을 하고, 자, 애니어그램 점수를 놓고 나는 어떤 성격인지 요약을 좀 해보시고, 적성검사, 아까 성인연치가 적성검사를 검사를 해서 정확한 여기 순위를 적어서 한번 요약을 해보고, 가치관도 역시 그 워크넷에서 지역 가치관 검사를 해갖고 적어보시고, 다중지능도 검사를 오늘 검사한 거를 토대로 요약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나의 공통된 어떤 성격이라든지 공통된 재능이라든지 가치관, 그래서 흥미, 어떤 적성, 재능, 가치관 간의 어떤 공통적인 사항이 뭐가 없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온라인 2주차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